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진행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7년 차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남편 정우를 만난 건 회사 동호회였습니다. 정우는 대기업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애 2년.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문제는 시누이 지연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지연 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비 신부 첫 만남 자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지연 씨가 들어오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샤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업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인테리어 쪽이요. 자영업이라 정신없죠. 근데 회사 다니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자유롭기도 하고. 누나, 요즘 일 잘 되지? 응, 그럭저럭. 고객들이 만족해하니까 보람 있어. 그 말에 왠지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지연 씨는 식사 내내 자기 일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으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지연 씨는 항상 명품을 걸치고 왔어요. 설날엔 에르메스 가방, 추석엔 구찌 벨트,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리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 5성급 리조트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잘 나가네. 자랑스러워. 누나, 사업 진짜 잘 되나 봐.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거든요. 비교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너도 지연이 좀 배워라.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성공했잖니. 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올케.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승진은 못했지만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인 제가 자영업자인 지연 씨만큼 화려해 보일 수는 없었어요. 결혼 1년 차 명절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새 차를 몰고 왔어요. 수입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머, 지연아, 차 바꿨니? 네, 엄마. 올해 실적이 좋아서 바꿨어요. 누나, 축하해. 진짜 멋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올케. 올케도 열심히 하면 돼요. 회사 다니는 것도 나름 괜찮잖아요. 안정적이고.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그것밖엔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남편 정우는 그런 상황에서 늘 지연 씨 편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가? 그냥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 누나는 사업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좀 이해해줘. 그래도 제 기분은 좀 상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나가 성공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누이 편을 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연 씨처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에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쓰고 아이를 낳았어요. 육아휴직은 6개월만 쓰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지연 씨가 또 명품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습니다. 지연이는 애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은혜는 이제 애 키우느라 힘들겠네? 괜찮아요, 어머니. 행복해요. 옳게. 육아 힘들지? 나는 애 안 낳아서 다행이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또 저를 찔렀습니다. 마치 애 낳는 게 손해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4년 차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을 1년 썼어요. 복직했을 때 제 자리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승진해 있었어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일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회사 일, 집안일, 육아.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말엔 피곤하다며 늦잠을 잤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우가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매달 200만 원씩 주던 생활비가 18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뒤엔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생활비를 줄인 거예요? 회사에서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서, 그리고 요즘 지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아이들 학원비는 올랐는데요. 큰애 영어학원이 20만 원 더 나가요. 그럼 당신 월급에서 좀 보태. 나도 힘들어. 저도 월급이 있었지만 빠듯했습니다. 제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아이들 학원비, 식비, 관리비, 통신비를 내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 150만 원만 주니 답답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돈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좀 아꼈 써. 요즘 애들 학원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 하나만 보내면 안 돼? 친구들은 다 보내는데 우리 애들만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지. 알아서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직장인이니 힘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월급에서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 거의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신우이 지연 씨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 명품 옷을 입고 왔어요. 이번엔 버버리 트렌치코트였습니다. 가격을 찾아보니 250만 원이 넘었어요. 지연아, 옷 새로 샀니? 진짜 예쁘다. 네, 엄마.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하나 샀어요. 누나, 옷 진짜 잘 어울려. 고마워. 요즘 일이 잘 돼서 나한테 투자 좀 했어. 저는 그 옆에서 3년 전에 산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 사느라 제 옷은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너도 좀 꾸미고 다녀라. 엄마 노릇만 하지 말고. 지연이 봐라. 저렇게 자기 관리 철저히 하잖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올케, 나 단골 쇼핑몰 있는데 알려줄까? 거기 옷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에이, 여자가 꾸며야지. 남편 월급만 믿고 살면 안 돼. 올케도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투자해. 저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는데 마치 남편 돈으로만 사는 사람 취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좀 기분 나빴어요.
뭐가? 마치 제가 당신 돈으로만 사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저도 일해요. 누나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겠어? 그냥 자기 관리하라는 소리지. 실제로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애 둘 키우면서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나 말대로 좀 꿈이라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남편은 시누이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머리카락도 푸석했어요. 옷도 낡았고 화장품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살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제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신우이 지연 씨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션뷰 객실이었어요. 댓글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와, 호텔 어디예요? 지연 씨가 답했습니다. 신라스테이예요. 1박에 60만 원 정도 했어요. 힐링 제대로 했네요. 저는 그 글을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올해 여름 휴가도 못 갔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친구들은 다 받아간다고 보챘지만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대리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충분히 될 때였거든요.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다 올라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부장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은혜 씨, 이번엔 아쉽게 됐어요. 육아휴직도 있었고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요. 다음 기회에 꼭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동기들이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승진 탈락했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동기들은 다 올라갔어. 나만 빼고. 육아휴직 쓴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어쩔 수 없지.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생활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돈이 더 들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가 1학년이 됐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150만 원만 줬어요. 저는 제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태야 했습니다.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지연 씨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드릴게요. 어머, 뭐야? 열어봐도 돼?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열어보니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요즘 일이 잘 돼서요. 엄마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딸 정말 효녀야. 고마워. 저는 옆에서 5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드렸습니다. 은혜도 고맙구나. 짧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지연 씨 선물을 받을 때와는 반응이 달랐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큰아이 학원비가 또 올랐어요. 영어 학원에서 레벨업반으로 올라가면서 3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애 영어 학원비가 올랐어요. 한 달에 30만 원 더 내야 해요. 지금 돈 없어.
없긴요. 그래도 애 교육비는 줘야죠. 당신 월급에서 해결해. 나도 여유 없다니까. 제 월급도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들 학원비, 식비,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학원을 줄이든가. 왜 꼭 그 비싼 학원을 보내야 돼? 돈 없으면 빼놓아야지. 나한테 계속 손 벌리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적금을 해지했어요. 몇 년간 모아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당분간 학원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연락하셨어요. 김장김치를 좀 나눠주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연 씨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1시간 뒤 시어머니와 지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어서 오세요. 어, 김치 좀 가져왔다. 올케, 오랜만이에요? 네, 형님. 코트 새로 사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 이거? 어, 겨울에 입으려고 하나 샀어. 역시 좋은 옷은 달라. 입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러시구나. 대단하세요, 형님.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흘 전 남편은 30만 원도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200만 원짜리 코트를 샀습니다. 물론 시누이가 번 돈이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였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 엄마, 누나도 왔네? 어, 김치 좀 갖다 줬어. 누나, 오늘 일 일찍 끝났어? 어, 마침 엄마 따라왔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시누이 앞에서만 그렇게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 씨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문을 닫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코트 봤어요? 200만 원 넘는 거더라고요. 그래? 누나 사업 잘 되나 봐.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우리는 30만 원도 힘든데. 우리는 우리고 누나는 누나지. 왜 자꾸 비교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요. 신경 쓰지 마. 누나 일이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우이가 정말 그렇게 잘 벌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 휴대폰이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누나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이번 달 건 받았어. 고마워. 이번 달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걸렸거든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왜 서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려고요. 그래.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카톡을 확인하더니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화면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도 때문에 내용은 안 보였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은행 알림이 자주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 소리였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회사 메시지요. 은행 알림 소리 같던데요? 아, 급여 들어왔나 봐. 하지만 급여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나 남편 회사나 급여일은 매달 25일이었거든요. 그날은 15일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은행 알림이 울리고 남편이 재빨리 확인한 뒤 화면을 끄는 것.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 피곤해. 씻고 자요. 조금만 있다가.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금 해제가 안 된 상태였지만 알림은 보였어요. 은행 앱 알림이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완료, 이체 완료, 대출금 인출. 대출?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건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알림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대출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이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남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저도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어젯밤 본 알림이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대출 받는 거 보통 아내한테 말하지 않나요? 당연히 말하지. 왜? 너희 남편 몰래 대출 받았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부부가 모르게 대출 받으면 나중에 문제되더라. 조심해야 해. 그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저 몰래 대출을 받은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둘째가 고열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어요. 원무과에서 입원 보증금 50만 원을 결제하려는데 제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남편 카드도 막혔습니다. 두 사람 지갑을 합쳐도 15만 원밖에 없었어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전화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사위, 둘 다 카드가 다 막혔다고요? 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입원 수속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카드 한도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돈 쓸 일이 많았어. 곧 정리될 거야. 당신 월급은 어디에 다 쓰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꾸 묻지 마. 남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월요일에 남편이 출근하면 집을 뒤져보기로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오전 휴가를 냈어요. 남편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어요. 남편 옷장을 뒤져 열쇠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매달 25일마다 김지연 500만 원 이체,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에 12개월에 7년, 4억 2천만 원. 남편이 신우이에게 7년간 4억이 넘는 돈을 보낸 겁니다. 남편 월급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생활비를 줄이면서요. 아이 학원비 30만 원도 못 준다던 남편. 아이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던 이유. 신우이의 명품, 해외여행, 새 차. 그 모든 게 우리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신우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걸까? 휴대폰을 꺼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어요. 남편 서류에서 본 신우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작년 매출은 고작 2천만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명품을 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 차를 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남편에게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 휴대폰도 확인해야 했어요.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어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톡 대화 목록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단톡방을 찾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었어요. 지연아, 이번 달도 정우한테 받았니? 네, 엄마. 고마워, 정우야. 누나, 힘들지? 좀만 더 버텨. 은혜는 모르지? 네, 몰라요. 월급쟁이라 이해 못할 거예요. 맞아요. 올케는 내가 고생하는 거 모를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주도한 것 같았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나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통장 사본, 대출 서류, 카톡 대화, 신우이 사업 적자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신우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적자였어요. 명품과 여행은 전부 남편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월급쟁이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제 돈까지 써가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과 이야기해야겠다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어머니께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 애들은? 친정에 보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어서요. 앉으세요.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7년간 매달 500만 원씩 형님한테 보냈죠? 4억 2천만 원이요. 그게 설명할게. 설명해 보세요. 왜 제 동의도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어요? 누나가 힘들어서. 힘들어요? 형님 사업 적자인 거 알아요? 3년 전부터요. 뭐? 그걸 어떻게? 사업자 등록 조회했어요. 작년 매출 2천만 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8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건 형님이 산 명품, 해외여행, 새 차, 다 우리 돈이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대학생 때 사고를 냈었어. 사고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요? 응.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차를 몰았는데 사람을 쳤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행인이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어. 6개월 입원했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나는 그때 23이었어. 대학교 3학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징역이야. 최소 1년에서 3년. 전과자가 될 뻔했어. 그러면 대기업 취직은 물 건너 가는 거지. 그래서요? 그때 누나가 도와줬어. 합의를 하면 형을 안 살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합의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 누나가 자기 전 재산을 털었어. 10년 동안 모은 1억 2천. 거기다 누나 명의로 대출받아서 3천을 더 만들어서 합의금을 냈어. 덕분에 나는 전과자가 안 됐어. 2년 뒤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지. 그래서 형님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7년 전부터 누나가 나한테 말했어. 정우야, 누나가 너 살리려고 내 인생 포기한 거 알지? 그 돈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시작 못했어. 30대를 빚 갚는데 다 썼어. 그러니까 네가 평생 책임져. 매달 500만 원. 이건 그때 내가 너한테 준 돈의 이자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7년간 보낸 거예요? 응, 나는 누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내 인생 끝났어. 그럼 저는요? 아이들은요? 너한테 미안해. 근데 나는 누나한테 갚아야 했어. 당신 계산 못해요? 7년간 4억 2천을 줬잖아요. 형님이 준 돈은 1억 5천이었고요. 그건 이미 원금의 3배 가까이 갚았어요. 아직도 모자라요? 누나는 그 돈 때문에 사업을 못했대. 30대를 다 날렸다고 했어. 그래서 40대를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 걸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건 형님 사업은 적자예요. 3년째요. 당신이 보낸 돈으로 명품이나 사고 있었다고요. 저는 카톡 캡처 화면을 꺼냈어요. 이것도 봤어요. 시어머니, 당신, 형님 단톡방. 은혜는 월급쟁이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죠? 당신이 형님한테 돈 보내는 거. 엄마는 그때 일을 아니까. 그래서 며느리는 희생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이 병원비도 못 내는 게 희생 아니에요? 제가 적금 깨서 학원비 낸 거 알아요? 당신이 생활비 150만 원만 줘서 제 월급까지 다 쓰면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형님 인생을 살린다고 우리 가족을 희생시켰어요. 나는 누나한테 진짜 빚졌어. 전과자 됐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알아요. 형님이 도와준 거 고마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세배를 갚았잖아요. 언제까지 갚을 건데요? 누나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형님은 절대 안 그만둘 거예요. 당신 약점 잡고 있으니까요. 협박은 아니야. 누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7년간 사억 받아가면서 명품만 사고 사업은 적자인데요. 당신이 보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새 차 샀어요.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건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도 형님 편만 들었잖아요. 엄마는 그때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 아들이 감옥 갈 뻔했으니까. 그래서 누나한테 더 미안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쪼들려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미안해. 당신 대출도 받았죠? 월급이 400인데 어떻게 500씩 보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3천만 원 신용대출에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빚이에요. 그거 이자만 월 40만 원 넘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천천히 갚으려고. 우리 생활비는요? 당신도 벌잖아. 같이 쓰면 되지. 제 월급까지 왜 써요? 저는 형님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예요? 저랑 애들도 가족이에요. 매달 500을 형님한테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150만 원만 줬잖아요.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혼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은혜야, 진정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랑 살게 할 수 없어요. 나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누나한테 더 이상 안 보낼게. 딱 잘라 말할게. 7년간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나는 끊을 수 있어. 못해요. 7년간 못 끊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싫어요. 결심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은혜야, 제발. 애들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 받고 키울 거예요. 나는 애들 아빠인데? 빚쟁이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당신 5천만 원 빚 있잖아요. 형님한테도 계속 보낼 거고요. 저는 당신이랑 빚 같이 질 생각 없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빚은 당신이 지세요. 저는 제 재산만 가져갈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7년간 저를 속이고 대출까지 받아서 형님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오늘은 방 따로 쓸 거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의 과거 사고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원금의 3배를 받아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면서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대출 서류, 카톡 캡처하면 모두 출력해서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배우자 동의 없이 7년간 시누이에게 송금했고 대출까지 받으셨군요.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남편분 명의빚 5천만 원은 부부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를 위해 쓰인 게 아니니까요. 정말요? 네. 위자료도 3천에서 5천 정도 청구 가능하고요. 양육권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시니까 당연히 어머니한테 갑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빚을 제가 질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진짜,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나 오늘 누나한테 전화했어. 더 이상 돈 안 보낸다고 했어. 끊는다고. 그럼 이제 괜찮지?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7년이에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 지연 씨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옳게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 봐. 정우 사고 관련 서류야. 합의서, 진단서, 당시 경찰 조서 다 있어. 피해자 진단서에는 다발성 골절, 뇌진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합의서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10년 모은 돈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거야. 내 30대가 다 날아갔어. 그래서 정우가 나한테 갚는 건 당연한 거야. 이미 원금의 3배를 갚았어요. 7년간 4억 2천만 원이요. 3배? 그게 내 30대 값이야? 평생 받아도 모자르지? 그럼 한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 정우는 나한테 평생 빚진 거야. 올케가 이혼하면 내가 이 서류 정우 회사에 보낼 거야. 뭐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크게 다치게 한 전과. 대기업에서 그런 거 알면 어떻게 될까? 징계받을 거야. 심하면 권고사직도 당할 수 있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정우가 나한테 돈 보낼 수도 없잖아. 나도 손해야. 올케가 이혼 안 하고 조용히 살면 나도 조용히 있을 거야. 근데 이혼해서 정우 월급이 양육비로 나가고 내 몫이 줄어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형님,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야.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옳게 정신 차려. 이혼하면 옳게도 손해야. 그냥 참고 살아. 나도 적당히 받을게. 매달 500은 부담스러우니까 300 정도로 줄일게. 싫어요. 1원도 안 돼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좋아. 옳게 고집대로 해봐.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정우 잘리면 그건 옳게 책임이야.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우이가 협박을 한 겁니다. 이혼하면 남편 회사에 과거 사고를 알리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남편 회사에 과거 사고 알리겠대요.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누나 왔었어? 누나한테 전화 왔어. 올케 만나고 왔다고. 네,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당신 회사에 사고 서류 보내겠대요. 뭐? 그럴 리가. 누나가 그럴 리 없어. 직접 들었어요. 평생 받을 거래요. 당신한테서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요? 형님이 당신 약점 잡고 있다는 거요? 나는 몰랐어. 누나가 그럴 줄은. 저는 이혼할 거예요. 형님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회사에 알려지면 나 잘릴 수도 있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 남편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 기간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조정 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안색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어. 왜요? 누군가 익명으로 서류를 보냈대. 내 과거 음주운전 사고 관련 서류. 인사팀장이 사실 확인하더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정말로 보낸 겁니다. 협박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팀장이 그러는데 윗선에 보고해야 한대.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래. 최소한 승진은 물 건너갔어. 심하면 권고사직 당할 수 있대.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우이가 한 일이었어요. 형님이 보낸 거예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요. 나도 알아. 누나한테 전화했고 인정했어.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대. 나한테 계속 돈 받아야 하는데 올케가 이혼하면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한 거래. 회사에서 잘리면 돈을 못 주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네요. 누나가, 누나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저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이의 협박과 실행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틀 뒤 조정 기일이 왔습니다. 가정법원에 남편과 저,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모였어요. 조정의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대출 서류, 카톡 캡처본을 제출했어요. 조정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년간 매달 500만 원씩 친누나에게 송금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우자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내신 겁니까? 제가
과거에 누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걸 갚는 거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빚에 4억 2천만 원을 갚으셨네요. 네. 조정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이혼 이사가 확고하신가요? 네, 확고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남편 명의 빚은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졌으면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 측 의사가 확고하다면 조건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신가요? 위자료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의뢰인이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 징계는 신우이가 회사에 익명으로 과거 사고 서류를 보내서 생긴 일입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제가 신우이와 대화할 때 몰래 녹음했던 겁니다. 조정 의원들이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조정 시간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이혼 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은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다음 주에 징계의원회 열린대. 그건 형님이 한 일이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근데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누나가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 그게 제 잘못이에요? 형님이 협박한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피해보잖아. 내가 잘리면 양육비를 제대로 못 줘. 알아요.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내일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길어. 그냥 한 번만 와줘. 응?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차를 내오시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혜야, 이혼 생각 좀 접을 수 없겠니? 어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나도 안다. 정우가 잘못했어. 그것도 크게 잘못했지. 근데 그래도 애 아빠 아니니? 애 아빠여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은혜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지연이한테 정우 잘 챙기라고 한 것도 있고,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도 있고, 알고 계셨던 거죠? 응, 다 알고 있었어. 그때 정우가 사고 났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정우가 감옥 갈 뻔했어. 지연이가 돈을 만들어서 겨우 살렸지. 그래서 나는 지연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이라니.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7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우도 이제 정신 차렸어. 지연이한테 돈 안 보낸대.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니?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그건 제가 감수할 일이에요. 은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어머니, 손 놓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너 신우이 소식 들었니?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장사 망했대. 사무실도 빼고 파산했다던데.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네 전 남편도 요즘 힘들다던데? 새 직장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양육비 내고 나면 자기 생활비도 빠듯하대.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오니까 괜찮아요. 그래, 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명품과 여행으로 낭비하다가 파산했어요. 남편은 권고사직 당하고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망가진 것을 보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 승진 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상사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주말엔 온라인 쇼핑몰 준비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어요.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없다는 게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주말마다 남편과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러 나간 사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혜야, 어머니, 웬일이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애들은? 아빠 만나러 갔어요. 그렇구나. 은혜야, 나 사과하러 왔어.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파산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 그동안 지연이가 받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우도 이제 고생하면서 살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연이 편만 들고 너를 무시해서 이렇게 됐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애들,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할머니 역할은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애들 잘 되길 빌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은혜야, 행복하게 살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안전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회사 월급과 쇼핑몰 수입을 합치면 넉넉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차곡차곡 쌓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둘 다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그래, 좋아. 어디 갈까? 롯데월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저는 저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시댁의 무시를 받았어요. 제 꿈도 포기했고 제 행복도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저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아이들과 행복했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을 되찾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